20년 넘게 국가 위기 시스템을 연구해온 한 세계적인 분석가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론 이미 수십 번 무너졌어야 할 나라, 지도에서 사라졌어야 할 민족이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며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한국인이어도 잘 모르는 한국의 비밀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입니다. 저는 국제사회회복력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수석 분석가예요.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무너진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데이터와 통계 모델로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죠. 저는 언제나 객관적인 수치를 맹신해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7년 전 처음 한국의 사회 회복력 지표를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인 자살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극심한 교육 불균형, 그리고 최악의 노인 빈곤율까지. 제가 개발한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으로 분석했을 때 한국은 명백한 초고 위험군이었고 사회 시스템 붕괴가 임박했다는 결론 외에는 다른 어떤 해석도 불가능했어요. 제 모델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붕괴는커녕 매년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첨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넘보며 한류라는 이름의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그 어떤 사회 이론으로도 제가 만든 그 어떤 분석 모델로도 설명되지 않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이미 여러 번 실패했어야 할 나라가 버젓이,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니 전문가로서의 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동시에 엄청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였어요. 워싱턴 연구소 회의에서 동료 쌤이 공유한 분석은 제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사회적 피로도가 임계점을 한참 넘어 시스템 붕괴 단계에 진입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그의 분석은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존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에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뛰며 숫자 뒤에 숨겨진 한국만의 생존 비법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죠.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싸늘한 공기와 함께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었죠. 서울 도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이곳이 제 연구의 완벽한 실험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의 지하철 속 젊은이들, 식당에서 마주친 중년들, 심지어 버스 운전기사의 눈빛까지 모든 사람이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생존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보고서를 위한 피상적인 분석 대신 진짜 살아있는 생존의 비밀을 알기 위해 한국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온몸으로 관찰하고 경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모든 이론상 이미 무너졌어야 할 나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고 더욱 강해지고 있는 나라. 라고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찾아 나서는 제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만 접했던 위기의 나라, 한국과 실제. 제가 마주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주 이른 시각인 새벽 6시 30분에 호텔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인근 지하철역이었죠.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회사원들부터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 두꺼운 외투에 책가방을 맨 교복 차림의 학생들까지 마치 거대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다른 도구가 들려 있었고 목적지도 달랐겠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이 기이한 사회적 동기화 현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것이 제가 분석했던 그 위기의 나라의 아침이란 말인가요? 지하철 내부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에는 업무용으로 보이는 서류철이나 전공 서적을 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읽거나 쓰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청년이 들고 있던 작은 포스트잇에는 오늘 내가 포기하면 내일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연한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사회 전체가 거대한 생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전 세계 수많은 위기 지역과 분쟁 지역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해왔지만 이토록 체계적이고 규율화된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은 생존 메커니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시스템 전체가 단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최적화하고 있는 듯 했어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처럼 숨막히는 치열함 속에서도 기본적인 질서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구 하나 먼저 타려고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나이 드신 분이 객차에 오르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극도의 경쟁, 압박과 그 속에서 발현되는 시민적 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 시스템 분석가로서 매우 흥미롭고도 경이로운 관찰 대상이었어요. 이것이 과연 데이터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이후 서울시청 근처의 대형 빌딩가로 향했을 때 출근 시간 막바지에 이르러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에서 저는 또 다른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걷고 있었으며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거대한 집단적 목표를 향해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나아가는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역사적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깊은 상처와 끊임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강력한 집단적 생존 의지의 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과거를 조용히 그러나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바로 그 회복력을 밑거름 삼아 매일의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허리를 깊이 숙인 채 청소기를 밀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는 환경미화원 한 분의 모습은 저에게 어떤 위대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누구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지만 사회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묵묵히 책임지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강인한 단면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찰들을 통해 저는 데이터 수치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강력한 생존 의지와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역동성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며 이 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들로 설명될 수 있을지 제 가슴은 더욱더 강한 호기심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 국가의 회복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교육 시스템, 특히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술과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른 아침 7시 30분, 아직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도착한 학교 앞. 풍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 학자들이 이미 정문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손에는 저마다 책을 들거나 이어폰으로 강의를 들으며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고 극심한 경쟁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이미 체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작은 전사들처럼 보였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린 학자라는 칭호가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학교 안복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아이들은 마치 말을 아끼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농담에 허비할 시간이 단 1초도 없어 보였죠. 1교시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학생들의 무서운 집중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교사의 판서 하나하나, 설명 한 줄 한 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을 떼지 않는 모습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이나 학문적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마치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낯선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한 학생이 혼자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다가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그러자 문제집을 풀던 학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설명을 들은 학생은 정말이지 깊이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여러 번 숙였습니다. 얼핏 듣기에 설명을 들은 학생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은 마치 살았다는 뉘앙스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살았다고요? 문제 하나를 풀어낸 것이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듯한 이 독특한 분위기는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그 어떤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기이한 코드였습니다. 제 가슴을 무언가가 강하게 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한국 교육의 이상적인 면만을 보려 하지 않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과도한 경쟁 압박과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분명히 관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즉 끊임없는 위기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며 심지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학생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치열한 생존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인식이 이미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극한의 경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대감으로 서로를 챙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럼 없이 학습 자료를 공유해주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귀찮은 내색 없이 가르쳐주는 분위기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환경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된다는 저의 기존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었죠. 이것은 제 분석 모델에 큰 도전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이런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세대가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생존 전략이 펼쳐지고 있을지 강한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죠. 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의 치열함과 그 속의 독특한 협력, 문화를 목격한 저는 이번에는 한국 대학생들의 생존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유명 대학교의 IT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관을 찾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을 앞다투어 채용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기에 이 분야의 경쟁력과 그 이면의 시스템이 특히 궁금했기 때문이죠. 미래 설계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 청년들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강의실은 수십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수업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아 학습을 이어가는 모습은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썰물처럼 흩어져 각자의 자유시간을 찾아 떠나는 대부분 나라의 학생들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치 혹독한 훈련을 스스로 연장하며 극한의 상황에 대비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과도 같았죠. 그 열기가 강의실 밖 복도까지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학생들은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각자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자리 동료의 어려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코드 오류로 골머리를 앓자 옆자리의 친구가 자신의 작업을 잠시 멈추고 다가가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설명해 주더군요. 문제를 해결한 듯 밝게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행동은 전통적인 경제학 모델이나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집단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고도로 발달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적응력이 뛰어난 사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처럼 집단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끌어주고 끌어올리는 문화는 단연코 한국이 가장 독보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강의실에 들어온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만 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의 행동에 담긴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경쟁 환경의 냉혹함과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그리고 치열한 위기의식과 따뜻한 협력 정신을 동시에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저는 국가 회복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협력 간담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 생태계는 양육강식의 냉혹한 정글 논리가 지배하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곳에서도 또다시 저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어요.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모여 각자의 신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전략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개발에 성공한 신소재 기술 인증 자료를 조건 없이 공유하겠다고 했고, 다른 대표는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기업에게 새로운 부품 설계의 핵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타적인 행동의 이유를 묻자 한 중소기업 대표는 단호한 어조로 한국의 경제 위기 경험과 그로 인해 체득한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적인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집단적 생존 지혜 그 자체였어요. 한 중소기업 공장 사무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성공은 없다.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짜 경쟁력이 생긴다. 한국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시장에서 공생적 생존이라는 독창적이고도 강력한 모델을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죠. 도시의 복잡하고 치열한 생존 시스템을 잠시 벗어나 한국 사회의 회복력, 저변에 흐르는 더욱 근원적인 메커니즘을 찾고 싶었던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마을 회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장학기금 모금 행사는 저에게 또 다른 깊은 인상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물질적으로 풍족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조차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 육성이라는 미래지향적 생존 전략이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5,000원, 10,000원 등 결코 크지 않은 액수의 돈을 주저함 없이 마치 자신들의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기꺼이 기부함에 넣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며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는, 그래서 마을과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소박하지만 강한 신념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다음 세대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그 모습은 제가 이론으로만 접했던 국가 회복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어요.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젊은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마을 장학금으로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 자신이 갚을 차례라고 말하는 듯한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저는 세대를 이어 선순환하는 한국 특유의 상생 문화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세대를 넘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자원의 순환 시스템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해왔던 그 어떤 경제학적 생존 이론이나 사회 발전 모델로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이로운 현상이었죠. 일반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들은 오히려 나눔의 크기를 키우고 서로를 더욱 굳건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우리네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듯한 담담하면서도 힘있는 표정은 한국 사회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함께 일으켜 세우려는 따뜻한 집단, 지성으로 단단히 무장한 공동체였다. 저는 한국이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자원만을 축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나라이기에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상생과 나눔의 전략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체득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박물관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려청자에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독창적인 미학을 엿볼 수 있었고, 세종대왕 기념관의 한글 창제 이야기에서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던 위대한 군주의 해안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민주화, 공유경제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깨달음은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에서 찾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한국 민족은 함께 뭉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사라진다는 처절한 집단적 생존 원칙을 그들의 뼈와 살에 깊이 새겼던 것이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락지를 빼어냈던 부녀자들, 용돈을 아껴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어린 학생들, 전쟁 중 폐허 속에서도 서로 음식을 나누고 고아들을 거두었던 피난민들의 상호부조 기록들, 그리고 전후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재건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한국인들의 상생 전략이 단순한 감상적 이타주의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도 실리적인 집단 생존 메커니즘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한백발의 노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절박함과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던 믿음이 생존의 이유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개인의 안위보다 집단의 생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원칙이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면면이 전승되어 왔음을 생생하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찾던 해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강남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출근 시간으로 붐비는 지하철역 입구 계단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위급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연구해왔던 세계 여러 나라,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라면 그토록 바쁜 출근길에 벌어진 그런 광경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외면당하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말끔한 양복 차림의 한 젊은 남성이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달려가 쓰러진 남성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뒤따라 다른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를 돕기 시작했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건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재빨리 119에 구조 요청 전화를 했으며 심지어 어떤 여성은 자신의 gam비싸 보이는 외투를 벗어 남성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토록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던 아침 출근길 풍경 한복판에 낯선 타인을 위한 집단적이고 헌신적인 돌봄의 순간이 기적처럼 생겨난 것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바로 옆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었죠. 이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이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DNA 속에 깊이 새겨진 함께 살아야 한다. 는 절박한 진실, 본능 위에 수많은 역사적 경험이 켜켜이 쌓아 올려진 집단적 지혜의 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분석 모델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데이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하고 잔인한 기록들 속에서도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의 증거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파괴 속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지키며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존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회복력까지 갖추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에요. 기념관 한쪽 벽에 새겨진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 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저력에 대해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존 전략은 단지 개인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함께 살아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회복력과 연대의식이 있었기에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웠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금반지를 모아 나라 빚을 갚았으며 역사의 수많은 고비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끝끝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력이란 외부의 충격을 단순히 흡수하고 견뎌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 충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며 한국인들은 그 어렵고도 위대한 전환을 개인의 힘이 아닌 집단지성의 힘으로 매번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사회 분석 이론들은 자원이 부족하면 협력은 감소하고 극심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인데 이곳 한국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약해서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기 위해 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죠.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제로섬 생존 게임을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구성원 모두의 파일을 키우고
집단 전체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넌제로 섬, 생존 모델을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켜 왔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한참을 멈춰서서 이 위대한 도성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GDP, 사회 안전망 지수, 국가 위기 대응 능력 평가 같은 그 어떤 차가운 숫자도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한 회복력의 비밀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죠.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강력하고 따뜻한 특별한 힘으로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제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쩌면 한국은 단 한 번도 전쟁을 끝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단지 손에 들었던 총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살리고 함께 일어서는 싸움을 택했다. 그리고 그 싸움이야말로 인류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승리의 방식이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매일매일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고 증오 대신 서로의 손을 맞잡는 위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생명력과 그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한 외국인 분석가의 진솔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온갖 위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절망 대신 희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따뜻한 연대를 선택하며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정말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강인함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희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